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이고요.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화려한 직업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업무 강도가 세고 체력도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도 간혹 즐거운 에피소드도 있는데 유럽을 다녀오면서 탑승객 중에 한 남자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신물이 있어서 찾아주다가 알게 되었는데 훗날 제 남친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훈남에 능력도 있어 대기업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귀면서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당장 결혼할 것은 아니라서 일단은 넘어가기로 했는데 만남이 계속될수록 정은 쌓이고 감정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사귀고 나자 남친이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직장이 강남에 있어 비싼 집을 감당하는 게 둘의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반씩 보태서 전세 아파트를 마련했고 부유한 저희 집에서는 남친이 마음은 들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것에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남친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제 예물을 다이아몬드 세트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며 흔쾌히 롤렉스 시계와 까르띠에 반지를 남친 예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상견례에서 만난 예비 시부모님은 생각보다 허세도 있으시고 깐깐해서 전 속상했지만 어차피 결혼하기로 한 건데 좋게 생각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친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남친과는 연차를 맞추어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갔고 제가 승무원이다 보니 저렴한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아이를 일찍 가졌냐며 타박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섭섭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혼자 버는 것보다 같이 버는 게 낫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대놓고 말씀을 하시니 속물근성도 보이고 남편에게 짜증을 심하게 내면서 처음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혼이고 이런 일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한 건데 남편은 더 심각하게 화를 내면서 사실 자기도 신혼을 즐기다가 2년 후에 갖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럼 피임이라도 알아서 하든가. 둘 다 서툴렀기도 했고 저도 휴직을 하고 싶진 않아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며칠간 알아 누웠습니다. 그때 알았죠.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도대체 저런 남자를 왜 내가 좋아했을까 후회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허세가 심하고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줄은 알았는데 서비스 간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집에 카드 대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본인한테 쓰는 겁니다. 둘의 급여를 합치면 600만 원이었는데 그중 아파트를 얻느라 남편이 1억을 대출받아서 그걸 갚아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까마득했거든요. 소비하는 내역은 황당한 것도 많았어요. 술값이 제일 많이, 그 다음으로는 옷을 꼭 백화점에서 사고 구두고 명품이 아니면 신지도 않았어요. 저도 면세점을 자주 다니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검소한 집안에서 자라서인지 제가 쓰는 돈은 생활비와 공과금을 제외하면 100만 원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써서 보여주며 앞으로 1억이라는 대출을 갚으려면 소비를 좀 줄여야 하지 않냐고 하자 집값이 올라서 그 정도 소비는 괜찮다며 절 나무라는 거예요. 솔직히 차도 외제차를 꼭 고집해서 결혼하면서 멀쩡한 차를 바꿨는데 그 할부금도 매달 50만 원이나 내야 했어요. 미안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도 화가 났고
제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 같다 짜증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의 수입과 처가가 부유한 것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전 임신을 해서 예민한 것도 있었지만 대책 없이 돈을 쓰는 남편이나 저를 돈 버는 기계 취급을 하는 시어머니나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애 때는 그렇게나 자상했던 남자가 저에게 짜증과 폭언을 일삼는데 정말 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를 타먹을 정도로 점점 둘의 관계는 나빠져 갔습니다. 전 남편이 하는 말은 이제 뭐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제 동창이 다니고 있었는데 상간녀가 회사 앞에서 매일 기다리고 있다가 둘이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폭탄이 눈앞에서 떨어진 것처럼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게 진짜냐고 물었더니 몰래 사진 찍은 것도 전송해 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확실했어요. 그날 밤부터 아랫배가 묵직하고 통증이 엄청났습니다. 그날 밤 119를 불러서 실려갔고 아기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정신적 충격과 남편이 저 모르게 딴짓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온 트라우마는 엄청났습니다. 죽음보다 더했어요. 늦게 병원에 와서 손을 잡아주며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몸조리 잘하라고 말하는데 소름이 확 끼쳤어요. 제가 알던 남편이 그 사진 속의 그 남자가 맞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퇴원 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를 해줬어요. 오늘도 또 만나고 있더라면서 이 이야기를 전해줘야 할지 망설여진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치가 떨려서 결혼 예물 세트를 다 처분하려고 주얼리샵에 갔는데 전 그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품이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남편과 제가 같이 고르고 왔는데 계산은 시어머니가 했고 세팅만 그대로고 안에 보석은 다 큐빅이었던 거예요. 차액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다 가져가서 썼을 테고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끝을 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외도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머리가 둔한 건지 여자에게 워낙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의 소비 성향과 외도 사실, 시어머니의 정신적인 학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도녀의 원룸은 아버지투로 만들어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공사 법무팀 직원의 소개로 승률 높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구했고 그 덕에 일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을 다 부인하고 제가 신경이 예민하고 우울증이 심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저를 코너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외도의 증거는 명확했고 아무리 잡아떼고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독하게 치고 나올 줄은 몰랐겠죠. 아이를 잃은 슬픔에 남편의 외도는 평생 잊지 못할 지옥불을 만들어주었으니까요. 복수심이 저절로 터져나와서 제 손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반성이란 게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송은 완벽한 저의 승소로 끝났고 재산 분할은 제가 혼수로 해온 아파트 전세금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절반을 받았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면서 나중에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승소해서 도합 3억 원을 제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대기업에서 둘 다 징계를 받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다고 들었고요. 아마 시어머니 눈에는 피눈물이 났겠죠. 전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고 속이 후련했습니다. 전 휴직을 마치고 제 직장이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승무원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이혼에 대해 끔찍한 기억이 남아서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실을 다 알고 위로해주면서 절 아껴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을 열어주며 예쁜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업도 좋지만 인성도 좋아서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해서 주말에는 같이 가까운 곳을 여행하면서 힐링을 합니다. 몸도 많이 회복되어서 이젠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처럼 아무 일 없이 잔잔한 일상을 살아낼 생각입니다. 지난 일을 잊어버리려고 심리상담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이 넘은 나이까지 일을 하다 보니 결혼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신랑은 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신랑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딱히 왜 결혼이 늦어졌는지 알 순 없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을 하며 만남을 이어갔고 서로 집안 형편도 비슷하고 만나봤을 때 크게 모난 부분을 느끼지 못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0월드 하는데 저는 불행 중 다행인지 10월드는 없었고 서로 무관심한 가족들 덕분에 서로에게 집중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저희에게는 딸아이가 한 명 생겼는데 저를 쏙 빼닮은 예쁜 딸아이였습니다. 정말 못하나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이후 제가 휴직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고 출산 이후 살이 좀 찐 것 이외에는 바뀐 점이 없었는데 아마 신랑에게는 그것조차도 큰 문제였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70의 55 사이즈를 입었었는데 출산 이후 복부 쪽으로 살이 많이 찌기도 했고 산후 마사지를 해도 붓기가 잘 안 빠져서 66에서 77 사이즈 정도로 체중이 불어났어요. 저도 아이만 낳고 나면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더뎠고 아이가 있으니 관리를 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후 70일 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신랑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신랑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긴 했지만 야근이 많은 업무도 아니었고 출장이 있는 부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퇴근이 늦어지고 출장이 생겼는데 특히 주말까지 출장을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육아에 많이 지쳐있던 터라 신랑의 바쁜 생활도 그냥 회사가 바쁜가 보다 넘기고 지나갔는데 눈에 띄게 옷에 여자 화장품이 묻어있다거나 출근했을 때 입은 와이셔츠와 다른 와이셔츠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니 아무리 넘기려고 해도 넘길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당신 요즘 여자 만나? 그게 무슨 소리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옷에 묻어있는 여자 화장품에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랑 와이셔츠가 바뀌는데 내가 모를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여자 화장품은 나도 뭐 잘 모르겠고 와이셔츠는 요즘 날이 더워서 땀이 나니까 갈아입는 거지. 그럼 갈아입은 와이셔츠는? 요즘 회사에서 세탁 맡기고 사무실에 두고 입어. 저렇게까지 말을 하니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옷에 화장품이 묻어있는 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갓난아이를 두고 신랑을 미행하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커플 어플이었습니다. 신랑이야 워낙 휴대폰이나 기계 같은 걸 못 만지는 사람이니 신랑이 자고 있을 때 어플을 깔아뒀어요. 한 2주 정도 어플을 보니 신랑의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퇴근에 저희 동네 인근에서 한참을 머무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패턴인데 처음에는 나 몰래 무슨 학원이라도 다니나 생각을 해보려 했는데 주말도 가고 시간도 낮에 들렀다 밤에 들렀다 제 멋대로더라고요.
한 번은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친정집에 딸아이를 하루 맡기고 그 동네 어귀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랑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주차를 하고 경비실에 가서 택배를 찾고는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혹시 지금 들어간 사람 이 아파트 주민이세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온 809호 신랑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출장도 잦고 종종 오고 그래요. 아, 경비 아저씨는 저희 신랑의 얼굴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층수까지 알고 있는 걸 보니 자주 왕래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를 생각하니 이혼보다는 이 사람을 고쳐서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좋은 아빠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밤 늦게 들어오고 신랑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여자 만나지? 이 여자가 집에만 있다 보니 정신이 나갔나? 길 건너 땡땡 아파트. 정리해. 정리 못해. 뭐? 당신 임신하고 출산하고 날 제대로 본 적이나 있니? 내가 출산하고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지금은 아이한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 나 당신한테 안 설레. 처음 같은 설레임이 없다고. 솔직히 당신은 출산해도 자기관리하고 일도 다니면서 그렇게 지낼 줄 알았는데 바로 휴직하더라? 그럼 휴직이 가능한데 휴직하고 복직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휴직 못해서 일 그만둬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 휴직을 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자기관리도 못하고. 당신이 애 낳고도 자기관리만 똑바로 하고 나한테 신경만 잘 썼더라면 내가 바람을 왜 피겠어? 당신이랑 못 살겠고 당신만 닮은 저 딸내미도 내 딸이 만다 모르겠다. 어떻게 내 얼굴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한참을 말하던 신랑은 이혼하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 6개월은 따라다니면서 신랑을 말리러 들었습니다. 그러다 신랑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정말 우연히 그 여자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그 집안 구석구석에 신랑들의 물건들이 많았고 둘이 펜션이나 호텔로 놀러도 자주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친구들은 신랑이 유부남인 건지도 모르는 건지 사랑꾼이니 어쩌니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과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여자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벨을 누르니 나오는 사람은 역시나 신랑. 저는 한숨을 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 다 원래 집에서 샤워 가운만 입고 지내는 건지 속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 여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여자는 어안이 벙벙해 하고 있고 신랑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저에게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신랑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고 나서부터 꾸준히 증거는 모아뒀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 있었지만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괜히 신랑의 화를 돋구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몇 대를 맞게 되었고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몸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상간녀 소송을 시작으로 하나씩 진행을 했어요. 상간녀 소송을 1차로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아이 친권과 양육권 소송. 이건 뭐 신랑이 거의 저에게 주다시피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양육비 부분에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딱 잡아떼기에 신랑의 급여 명세서와 재산 등을 이유로 하여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신랑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급여에서 차압해서 제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을 들었어요. 정말 똑똑하신 변호사님 덕분에 마지막인 이혼 소송까지 마무리되었어요.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최대한 신랑과 상간녀를 힘들게 하고 싶었고 더불어 아이와 혼자 살아가는데 작은 밑거름이라도 될 수 있게 기반을 다질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신랑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월 100만 원씩 차압해서 제가 받게 되었고 받은 이자료와 재산들로 친정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오픈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년쯤 지났을 때부터 신랑과 그 여자가 헤어진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을 자주 염탐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연애를 하는 듯한 소식이 끊겼고, 최근 젊은 또래의 남자와 연애를 하는 것도 알게 되었죠. 신랑의 직장에 제 친구가 있는데 이혼하고 새로 재혼할 거라는 식으로 입방정만 떨다가 지금은 아무 소식 없는 걸 보니 그 일도 조용해진 것 같고, 요즘은 입 닫고 일만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런 신랑이 얼마 전부터 자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보고 싶다거나 아이는 잘 지내지 그런 말을 하다가 이후부터는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고 하며 다시 합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을 닮은 구석이 없어 밉다던 아이는 커갈수록 신랑을 닮아가기 시작했고, 제 카톡 사진이 아이니까 신랑도 봤는지 본인을 닮은 아이를 보니 자꾸 마음이 애틋하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커가면서 또 절 닮으면 미워할 건지. 그 당시에는 아이가 저만 닮아서 제가 외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했고 홧김에 바람을 폈다는데, 어떤 말로도 저는 신랑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신랑이 길바닥에 나앉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양육비는 받아야 하니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입 닥치고 돈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6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니, 사실 평범하다고는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러울 만큼 외모나 능력이나 평균 이하의 남자입니다. 36살이 될 때까지 번듯한 직장도 잡지 못해 도시 외곽에 있는 아주 작은 회사를 다니며, 외모도 누가 봤을 때 첫인상에 좋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만큼 못난 사람입니다. 능력도 외모도 안 되지만 가정 환경도 좋지 못해서 고등학생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 밑에서 홀로 자랐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혼자 가게를 책임지시다 보니 없는 살림에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모두 일찌감치 포기하고 사는 삶에 익숙해져 버려서 성격도 어둡고 항상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평생 지저분하고 바닥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우연히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4살까지 연애라고는 상상도 못할 그럴 제가 거래처 여직원과 인연이 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던 그녀는 저보다 훨씬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1년에 해외여행을 몇 번씩이나 다닐 정도로 삶의 여유가 있어 보였고, 대화를 할 때 그녀의 모습을 보자면 정말 살면서 구김살 하나 없이 자란 것처럼 너무 당차고 밝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내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지만 차마 고백하는 것조차 아내에게 신뢰가 될까봐 몇 개월을 짝사랑만 하다 우연한 계기로 연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인 연애였고 제가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그녀와 하는 연애라 정말 서투르지만 온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헌신적인 제 모습이 좋았는지 서로 나이도 착했다. 바로 결혼 이야기가 나와 상견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상견례 소식을 전하니 정말 장하다고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나이가 꽉 차서도 여자 이야기라곤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으니 어머니께서는 내심 제가 장가는 못 간다 생각하고 계셨나 봅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니 정말 큰 효도를 해드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처가가 될 아내 집에서는 저를 무척이나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내가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부모님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어찌 설득을 시켜서 상견례 자리까지 모시고는 왔는데
자리에서 저와 저희 어머니를 한번 쓱 훑어보시고는 식사만 하시고 자리를 훌쩍 뜨시더라고요. 결국 상견례 자리에서 저와 어머니만 남겨져서 시켜놓은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며 서러움을 삼켰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못해 허락한 결혼이라 결혼식장에서는 처갓집 식구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만 있는 작은 식당을 빌려 스몰 웨딩으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서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잘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내는 그때가 너무 큰 상처였나 봅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이지만 아내는 저에 대한 확신으로 결혼을 밀어붙였고 결혼식까지 숨가쁘게 달려오다가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 아내는 맥이 탁 풀린 것처럼, 아니 꿈을 꾸다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사람처럼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인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맨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취해서 잠이 들고 주말이면 항상 처제한테 전화를 걸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이 결혼이 후회스럽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건너방에서 몰래 한다고 하는 통화였지만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집이다 보니 통화 내역이 다 들렸고 그런 아내의 하소연을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정말 착잡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아내는 옳았구나 이혼 이야기를 꺼낼 것만 같았고 저는 아내를 놓치기 싫어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투정을 모두 받아주면서부터 저에 대한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 같이 바뀌어갔습니다. 오빠, 여보란 말 대신에 어느샌가부터 아내에게 저는 호칭이 야로 바뀌었습니다. 같이 TV를 볼 때도 야, 너 TV 그만 보고 알바나 찾아봐. 쥐꼬리 많은 월급 가져오면서 TV를 보고 웃음이 나오니? 주말이든 새벽이든 알바나 구해 TV 그만 보고.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에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런 거지 같은 반찬만 먹어야 하고 어쩌다 내가 너랑 결혼을 해서 란 말을 아주 쉽게 내뱉었습니다. 아내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그나마 얼마 없는 자존심까지 다 깔아뭉개서 괜시리 옥상에 홀로 올라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못난 나랑 결혼을 해서 아내가 불행해진 거니 어떻게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이 사람과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결혼하고 처음 만난 명절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오늘 추석이니 같이 어머님께 찾아뵙는 게 어떠냐는 말을 꺼냈을 때 아내는 엄청 화를 내면서 자기는 안 갈 테니 저보고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결혼하면서 집불 하나 보태준 것도 없는데 명절에 왜 내가 찾아가야 돼? 보고 싶으면 어머님 보고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 그게 싫으면 너 혼자 너네 집에 다녀오던가. 결국 그날 저는 혼자 어머니를 찾아뵙고 아내가 아파서 오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이니 며느리 온다고 잔뜩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아프다는 말에 집을 나서는 제 손에 한약이며 준비해둔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들려주시더군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양손에 뭘 가득 들고 서 있으니 아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봐서 어머니가 자기 아프다고 약이랑 음식을 싸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비틀비틀 일어나서 제 손에 들려있는 봉지를 뺏고는 싱크대에 다 버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아내 손을 낚아채니 저를 발로 차고 얼굴을 핥히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너 이 새끼 이제 하다하다 마누라를 때리냐? 쓰레기 새끼야? 나 손목 빨개진 거 안 보여?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그리고 네가 가져온 거 누가 이딴 거 가져오래?
내가 너랑 너네 엄마 때문에 이 꼬라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거 먹고 좋아할 줄 알았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다 갖다 버려. 정말 이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아내 얼굴에 손이 갔습니다. 진짜 쩍 소리가 날 만큼 뺨을 세게 쳤는데 저도 뺨을 갈기고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쓰러져서 온 빌라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군요. 남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신고를 하는데 그 순간 저도 잠에서 깨어나 이제 정신을 차린 사람처럼 아내를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자기를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까지 모욕하는 여자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더 노력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상황이라 깨달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무서웠는데 차라리 이혼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 편해지고 아내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오길 기다리며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껏 모자란 나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하고 나 때문에 정말 많이 포기한 거 다 알아. 나도 그래서 항상 여보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내 모습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너무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아.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기 모습 보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하는 자기 감정을 일방적으로 받아줘야만 하는 나도 힘들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담담하게 아내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인지 아내는 몹시 심란하고 불안해하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불안해하다가 곧이어 경찰이 오니 아내는 맞은 사실이 없고 홧김에 전화를 한 거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경찰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저에게 아내는 제게 매달리며 이혼만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네요. 다 버리고 제게 왔는데 네가 날 버리면 어떡하냐며 이혼하면 죽어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순간 소름 끼쳤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그 순간 미친 사람처럼 보여 한시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아내 때문에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그동안 제게 했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관한 증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이 와 듣기로는 아내의 집과도 연이 끊겨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한때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기업 임원까지 하셨고 물려받은 재산도 많아서 성장기에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사범대에 가는 게 좋다고 추천하셔서 언니도 그랬듯이 저도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사범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생 실습을 마칠 즈음 정략 결혼을 위한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맞선남의 집안은 수백억이 넘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시어머니는 예술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는 해외 유학을 다녀와서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서글서글한 성격의 호탕한 남자였습니다. 저희는 양가의 허락을 받았고 전 연애 실패로 힘든 대학 시절을 보냈기에 고민 없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는 몰디브로 보름 동안 신행을 다녀왔고 48평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격도 재미있고 어쩜 이렇게 순둥순둥하고 식성도 좋을까 할 만큼 너그러운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한 것은 이 남자가 종갓집 장남이자
종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어른 생일은 꼭 집에서 차려야 했고 며느리 손으로 차린 상이어야 해서 전 유명한 요리 선생님 밑에서 3년간 꼬박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아들을 못 낳으면 유산을 한 푼도 주실 수 없다는 엄포를 놓으셨는데 전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고 양가의 관심 속에 아기의 성별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딸을 낳았고 약간의 기형이 있어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성장기가 지나면 2번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슬펐는데 시댁은 아들은커녕 몸도 성치 않는 아기를 낳았다는 이유로 절 대놓고 무시하면서 온갖 일을 핑계로 불러내어 가사노동을 시켰습니다. 철마다 7가지 이상 김치를 담그면서 장 담그고 시간장 내리는 것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저도 요리를 좋아했고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제 몸 상태로는 무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허약했던 체질이라 시댁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순 없었고 나중에는 도저히 아파서 못하겠다면서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남편과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딜 가도 시조카나 시누이, 시동생과 함께 올 걸 그랬다면서 아쉬워하던 그의 말이 그제서야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남편은 그때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일행이나 대리기사의 도움으로 집에 겨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건 시댁에서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다 쓰고 가시지도 못할 텐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라는 겁니다. 매달 80만 원을 송금했는데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이던 시절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를 사주시고 인테리어 비용 수천만 원을 주셨던 것은 고맙지만 평생 용돈을 달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면 저희도 100만 원을 드리는 거라 용돈하고 겹치면 그달은 정말 빠듯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해서 직장은 다니지 말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베이비시터를 쓰면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절대로 돈을 벌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댁의 꼭두각시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행동이 뭔가 수상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필 그때 둘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여자의 촉이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꼭 들고 다니고 매일 늦고 주말에도 외출을 해서 새벽에나 들어왔습니다. 첫째인 딸과 놀아주기는커녕 아예 이웃사람처럼 얼굴 보기도 힘들었죠. 돈은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어도 전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갔고 그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언니의 도움으로 사람을 써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파고 또 파다 보니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가 있었고 그 여자를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고 오피스 와이프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을요. 전 그날로 실신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유산을 할 뻔했습니다. 차마 내색을 하기 어려웠지만 임신 중기가 다가오니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혼을 하고 낙태를 해야 하나 눈물 어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결혼이었는데 제가 이런 끔찍한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전 친정 언니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고 의논을 했습니다. 지병이 있으신 친정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쓰러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으니까요. 언니는 이혼을 긋고 말렸습니다. 헐몸도 아니고 임신 중이라 이대로 이혼을 하면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울 거라면서 아이를 낳고 제대로 소송을 해서 재산 분할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형부가 변호사라 도와주겠다면서 일단 후 출산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정신과 약도 먹을 수 없어서 수면제도 없이 일주일에 몇 번씩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은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두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모든 사실을 묻어둔 채 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과 아들을 고대하던 시댁을 제 편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 대신 시아버지가 애 낳느라고 수고했다면서 1,000만 원을 주셨고 유산은 물려줄 테니까 염려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 가슴에 피멍이 든 것에 비하면 은혜롭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남편은 거의 무표정으로 병원에 와서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아마 그때 얻는 산후 우울증으로 전 몇 년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로 3달을 보낸 후 증거를 더 적극적으로 모았고 봐서는 안 될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이혼하면 우리 결혼하자. 조금만 기다려줘. 두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이 할 소린 아니었습니다. 그 상간녀가 사는 아파트 도어락 비번을 알아내어 실내에 CCTV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 안 블랙박스 칩을 매일같이 확인해서 백업해 두었고 직장에도 사람을 써서 두 사람이 사무실 외에 옥상이나 휴게실, 숙직실에서 스킨십 하는 것까지 다 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이 전송되도록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형부와 일을 진행했습니다. 상간녀를 만나 꿈 깨라고 하면서 그동안 내 남편과 놀아줘서 고맙다고 10,000원짜리 50장 한 다발을 얼굴에 뿌려주었습니다. 남의 꽃밭 탐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젊은 세월 낭비하고 돈 한 푼 못 건지게 될걸? 그동안 애썼어. 그제서야 시댁에서도 알게 되시고 남편은 놀라서 저더러 미친 거 아니냐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다투다가 남편이 저에게 뺨을 때리고 밀치며 집안 가구를 부시는 것을 그대로 다 사진으로 남겼고 언어폭력 또한 다 음성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형부에게 건넸습니다. 시댁에서도 저에게 소를 취하라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해주겠다고 설득 아닌 회유를 하는데 전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고 산 세월과 참았던 분노를 다 터뜨렸습니다. 시댁에서는 큰돈을 주고 대형 로펌에 변호사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아무리 수를 쓴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이런 구린 행동들을 조용히 해주는 것으로 큰 금액을 받고 마무리하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처음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며 잘 살라고 하셨죠. 남편은 그 일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상간녀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 딸 둘과 33평 신축 아파트에서 새살림을 꾸렸고 제가 관심 있어 하고 오랫동안 배웠던 도예 공방을 차려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인내하고 견뎠던 제 자신을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아이들과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끼 같은 신랑을 데리고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여자 속옷을 파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로 벌써 일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되어서 수입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처음 신랑과 결혼을 할 때 반대가 심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과 이혼 후
홀로 지내고 계셨는데 시어머님께서는 재혼을 하셔서 시아버님께만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제가 하는 일을 들으시고는 그런 거 팔아서 무슨 돈이 되냐고 하시며 신랑 내조나 잘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일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알겠다 말씀을 드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퇴직 후 무슨 한옥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에 있는 한옥 카페가 좀 덩떨어지기도 했지만 문제는 한옥 카페라고 해도 손님들 취향에 맞게 아메리카노나 커피 음료가 좀 있어야 하는데 티백 같은 걸로 음료를 팔고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역시나 가게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도 기분이 상하실까봐 신랑에게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지만 신랑도 시아버님을 무서워하는 통에 전달이 안 되었고요. 장사가 안 되는 건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신 건지 가족들끼리 모였다 하면 가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에게는 형이 있는데 그 형님네 부부와 저희 부부 비교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형님네 부부는 둘 다 회사를 다니는데 신랑의 형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와이프분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침마다 신랑의 식사를 챙긴다고 시아버님이 큰형님 내외 자랑을 엄청 하세요. 저희 부부는 제가 낮부터 밤까지 일을 해서 제가 더 늦게 일어나서 신랑은 아침마다 제가 저녁에 갈아둔 음료를 마시고 출근을 하는데 평소에도 아침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다 보니 저희 부부는 아침밥에 집착을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시아버님이 하는 말에 큰형님도 훈수를 두기 시작하니 듣고 있으니 절로 짜증이 나고 제 행복 지수가 깎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원래 아침을 잘 안 챙겨 먹는다고 말을 해도 두 사람이 동시에 아침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결혼했으면 아침도 챙겨 먹고 다니고 그래야 속 든든하게 바깥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결국 화살은 저에게로 돌아와요. 어찌 되었든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신랑이나 신랑형 내외랑 일하는 시간도 업무량도 다른데 명절만 되면 저를 종부리듯 부립니다. 제 생각에는 명절 때문에 시어머님이 이혼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절과 제사에 집착을 하세요. 저한테 명절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전화를 해서 언제가 제사니까 물건을 어떻게 구해라는 말을 시작하시고요. 명절 전날이면 회사를 다니는 큰형님은 연차를 내고 전을 부치러 오고 저도 일찍이 와서 명절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에 걸려서 명절 음식 준비를 하고 다음날 5만 가지 식기라는 식기는 다 꺼내서 요란법석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가댁에 가려고 일어나기라도 하면 아들만 둘이 있는 호래비의 불쌍한 척이 시작되고요. 마음 약한 저희 신랑 결국 저녁 6시까지 앉았다가 저희 집으로 출발을 하는데 평소에 저희 집에 워낙 잘하는 신랑이다 보니 귀엽게 웃어 넘겨요. 시아버님의 카페 사업은 오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오는 손님이 없으니 문을 닫는 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해요. 빈 가게로 있지만 터가 좋은 것 같아서 한 번은 근처를 둘러보고 있는데 아버님이 빈 가게에서 어떤 아줌마와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님도 혼자 계시니 연애를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고한 척하는 아버님이 그 여성분이랑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 게 여자 속옷이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제가 파는 제품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하던 아버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제 회사 제품을 보고 있는 게 어쩐지 뿌듯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님 집으로 택배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제 회사 제품이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분 속옷인가 봐요. 제가 파는 속옷이 젊은 여성들 타깃이 아니라 늘어진 살 같은 걸 잘 올려서 커버해줄 수 있는 보종 속옷 쪽이다 보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고객층이 많아요. 집으로 들어가면서 택배 상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저희 회사 제품인데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어? 이게 그 네가 파는 거라고? 네. 아참, 며칠 전에 아버님 카페 주변 지나가다가 봤는데 혹시 그 여자친구분 거예요? 오호, 여자친구는 무슨?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여자 속옷을 주문하셨어요? 저 여자 속옷만 있는데? 거참 또 목소리가 담 넘는다. 조용해라. 에이, 아버님 부끄러우신가 보네요. 그렇게 그날 아버님을 한참이나 놀리고 집에 갔습니다. 거의 몇 년 만에 그렇게 기분이 좋던 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님은 만나기만 하면 저에게 타박을 하던 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게 이상하기라도 했던 건지 큰형님 내의가 살살 긁더라고요. 동서는 요즘 장사 잘 돼? 저야 뭐 늘 비슷비슷하죠. 동선의 속옷 아줌마들 거라 내가 입기는 좀 그렇겠지? 어머, 누가 들으면 형님은 아줌마 아닌 줄 알겠어요. 그쵸 아버님? 그래 다 아줌마지 뭐 허허허. 분명 속옷 장사나 하는 저를 꼽주려고 하는 말인 게 분명해서 아버님께 넘겼는데 어쩐 일로 허허 거리시더라고요. 그때 혹시 제가 아버님 여자친구를 아는 게 부끄러워서 그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조건 형이고 형수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형님 네 분 편을 드셨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 편을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제 편을 들었던 게 뭔가 기분이 상하기라도 하는 듯이 형님은 시아버님께 다른 사업 아이템 같은 걸 추천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카페 정리하셨으니 새로운 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됐다. 난 이제 사업은 안 할란다. 요즘 무인 결제로 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요. 사람도 필요 없어서 인건비도 안 들고요. 뭐? 그러다 도둑이라도 들면 어쩐다냐. CCTV도 다 있고요. 결제하는 기계도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도둑 들어도 문제 없어요. 아버님, 저 믿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동서도 장사하는데 아버님이라도 못할 거 뭐 있나요? 형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 슬쩍 절 끼워 넣더라고요. 신랑이 그 말을 듣고 움찔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말리고 잘 해보시라고 말하고 저희 부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정말 시아버님은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겁이 난다는 시아버님 말에 형님이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그런 가게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도시에 살다 보니 정말 몇 발짝 걸으면 무인 과자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가 줄줄이 나와요. 수입이 마이너스인 건 당연하고 형님 내에는 형수님이 돈을 더 잘 벌었는데 잘 다니던 대기업 그만두고 적자를 보고 있으니 가게가 곤란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뛰어든 건 본인들 몫이죠. 그 이후로 시아버님과 큰형님은 다툼이 잦았고 채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시아버님이야 연금 나오는 걸로 어찌저찌 생활을 하시겠지만 당장 큰형님은 대출금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게 생겨서 결국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나 동서 일 좀 배워볼까 싶은데. 저 일손 안 필요한데요? 요즘 매출 좋다며 나 좀 써줘. 나 집에 돈 나가야 되는 게 많아. 정말 이혼당할 판이야.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와서 사정사정하는 형님을 속옷 포장 업무를 배정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별하는 시아버님 때문에 이혼 생각도 많이 하고 비교가 되는 것도 끔찍히 싫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잘하는 신랑 하나 믿고 열심히 일했고요. 결국 방향이 이상하게 풀리긴 했지만 지금은 시아버님이 작은 며느리가 최고라 말하고 큰형님도 저를 무시하지 않아서 너무 만족스럽네요. 요즘 요모조모 다들 힘드시겠지만 쨍하고 해뜰 날 분명 있습니다. 다들 힘내세요.